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이에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주식회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정 이유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영국도 EU를 탈퇴하여 새롭게 경제 질서를 짜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G2인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견제는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시작된 군비 증강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비 증강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하게 되었고,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종속 회사인 한화 디펜스, 한화 시스템에서 군사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두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예정인데, 실제로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고체 연료 사용을 통한 위성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계 부문에서 수혜가 예상되는데, 그 또한 기업 선정 하나의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기 제조에 급감이 있었죠.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및 배포로 인해서 코로나 증식을 기대할 수 있는 무드가 형성되고 있고, 보잉 맥스 737기 운항 재개를 통해서 기체 부품을 납품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부품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번 일부 시간에서는 회사의 개요 및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2부에서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영문명도 동일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어포레이션입니다. 설립은 1977년도에 되었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45년 정도 됐네요. 기업의 연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977년도에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87년도에는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 그리고 2000년도에는 삼성테크원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2015년도에는 최대 주주였던 삼성전자가 한화에다가 회사를 팔아서 회사명이 한화테크원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요.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 즉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은 1987년도로 나와 있고, 회사가 차려진 지 10년 뒤에 상장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화에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2억 주입니다. 한화에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2억 주가 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8,550만 주 정도를 발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3,400만 주가 소각 또는 회사 분할로 없어져 현재 유통 주식수는 5천만 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주식수는 2만 주에 불과하니까 뭐 크게 많은 주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주만 있고 뭐 우선주는 없으니까 보통주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주식을 무상 소각한 거 오른쪽에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업이 회사 돈으로 자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사들인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 주식수에서 일부 주식수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남아있는 주식수들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희소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주 구성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 소속된 개인,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인사이더라고 좌측 상단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는 0.03%인 것을 나타내고요. 기관이 한 21.5%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 공개된 회사에서 34%,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반 제네럴 퍼블릭이 44.5%를 차지하고 있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33.97%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질적인 지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어느 기업에나 빠지지 않는 국민연금이 12.09%로 두 번째 큰 주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IB, 뱅가드에서 1.95% 정도를 소유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종속 회사들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주요 종속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우선 최상단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서 항공 엔진 및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100% 종속 회사인 한화 디펜스에서는 K9과 같은 자주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9%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방산전자 전문 업체로 사이버전 등에 필요한 전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하나테크원, 그리고 하나 파워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정밀 기계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항공 엔진은 주요 고객이 방위산업청과 GE와 같은 국가 또는 대기업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사업은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생산 정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시큐리티와 같은 경우에는 CCTV와 모니터 생산과 같이 일반 기업 및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과 유사하게 방위사업청 및 해외 바이어들과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워 시스템의 경우에는 압축기 및 발전기와 같은 산업용 에너지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여 한화 파워 시스템이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산업용 장비를 보면 공작기계, 칩 마운터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T 서비스에서는 IT 컨설팅 등을 해주는 한화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등 총 6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방위 산업이 전체 매출의 45%, 그리고 항공 엔진이 2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공 엔진 산업과 방위 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1부에서는 이 두 사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엔진 사업이고, 또 하나는 기계 사업입니다. 우선 항공 엔진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산업의 특성으로 엔진은 첨단 기술을 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아주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당연히 투입되니까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어,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항공 엔진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위사업청 또는 해외 주요 엔진 제작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사업의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 비중이 50대 50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 T-50과 같은 전투기 생산과 관련 있는 기계 사업의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90대 10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투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내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주 고객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는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엔진 사업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2015년부터 RSP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는데, RSP라는 것은 리스크 앤드 레비뉴 쉐어링 프로그램을 뜻하는데, 엔진 원 제작자와 수익과 비용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 사업에서 RSP로 많이 운영을 할 거고,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방위산업에서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 디펜스 기업의 경우 총 4가지 체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동체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랑 K200A1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대공체계에서는 비호 복합 30mm 복합대 공화기, 그 다음에 30mm 차륜형 대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체계에서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K9 자주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도 화력체계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인화 체계로 국방 로봇,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산업인데요. 방위산업의 특성으로는 역시나 고객이 정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방비 예산의 증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도 국방 예산이 일시적으로 50.2조에서 48.7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만한 회복을 향후 3년 동안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동체계 분야는 수요 정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대공과 발사체계 분야에서는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권 환수로 인해서 그에 따른 첨단 장비 도입이 가시화될 수도 있지만, 남북 화해 프로세스가 좀 더 진행되고 경제 협력이 확대된다면 방산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017년도 전 세계 국방비를 도식화한 표인데요. 전 세계 GDP 대비 2.2%가 국방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대비 1.1%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무기 판매에서 가장 큰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1위는 록히드 마틴, 2위는 보잉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기준으로 봐도 미국이 절대 다수이고요. 그리고 영국, 유럽이 그 다음을 잇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주요국의 국방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 GDP 대비 2.3%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민 1인당 국방비가 737달러인 것을 알 수도 있네요. 미국을 살펴보면 GDP 대비 3.1%를 지출하고 1인당 국방비가 1950달러이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을 살펴보면 GDP 대비 0.9%, 1인당 375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비는 크게 전력 운영 구성비와 방위력 개선 구성비로 나뉘어요. 전력 운영 구성비는 병사들의 월급, 그리고 유류비 등 전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산산업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산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미사일 연구 개발, 구입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인데요. 다시 말해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 구성비가 커져야지 방위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력 운영 구성비는 점차적으로 낮아져 있고, 방위력 개선 구성비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큰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1년 국방비가 50조라고 하면은
그중 30%인 15조만이 실질적으로 방산업체가 넘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욕심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꺾은 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개선비 증가율이 2019년 기준 13.7%를 찍었다가 최근 코로나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23년쯤에는 코로나로 완전 회복되어 다시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8년간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기체 부품 관련 통계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죠. 좌측 항공기 인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YOY,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해도 표시된 꺾은 선 그래프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2020년도 7월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 3, 40%가량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 인도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오른쪽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체 부품 또한 수출량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YOY로 보면 2020년도 7월에는 꺾은 선표인데요. 약 65%가량 대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객 수요는 언제쯤 다시 회복될 것이냐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IATA에 따르면 2020년도 코로나19로 급감한 항공 수요가 2024년쯤이 되어야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이 2020년이니 약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의 개요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